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들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회를 한번 진행드리기 전에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제 간단한 양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써 있는 이 학원에서 이제 절대평가 영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고3 학생들에게 수능을 이제 가르쳐 왔고요. 그리고 고2 학생들에게도 이제 고2 수능반이 돼가지고 이런 단도 몇 가지를 이제 해가지고 수능 위주의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절대평가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이나 아니면 한 2등급까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게끔 그런 등급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표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오늘 이제 제 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최근 수능 영어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인데요. 보통 두 번째 말씀드렸던 수능 영어 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가 곧 제 수능 수업에 관한 얘기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를 좀 많이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게 이제 4개년 동안 평가원 수능의 이제 1등급 비율표예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이 이 표를 보시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숫자가 이렇게 써있죠. 1등급이 뭐 8% 나왔다 그러면 8% 나왔구나. 올해 수능 같은 경우 6.25% 나왔다면 6.25% 나왔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크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평가원에서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난이도가 7에서 8%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쪽으로 갈수록 어려웠다. 1등급 비율이 이제 줄어들수록 어려웠다라고 하고요.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1등급 비율이 이제 많아질수록 쉬웠다라고 하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전년도죠. 2022년도, 2022학년도 그 수능이 이제 시행된 년에 6월, 9월 이제 수능을 보시면요. 5%대 어려웠죠. 꽤 어려웠죠. 4%대 상당히 어려웠죠.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번 연속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웠다고 하면은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원래 수능 영어는 좀 쉽고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2.66 있죠. 이걸 한번 빼고 봐보시면요. 지난 이제 12번이죠. 4개년이니까 12번의 평가원과 수능에서 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적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죠. 보시면은 이상적인 난이도 혹은 그거보다 어려운 난이도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수능 영어는 그래도 절대평가가 좀 쉽지 않냐, 이런 이제 편견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요도도 좀 떨어지지 않냐. 자, 써볼까요? 수능 영어 쉽다 혹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 않냐, 타 과목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표에서 설명드렸죠? 수능 영어 쉽지 않습니다. 보시면 쉬웠던 적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능 영어의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대학들은 이제 수능 영어 반영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수능 영어는요, 정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수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시에서는 왜 중요하냐면요. 영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서 뭐 상위권, 최상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혹은 하위권이든 대학 혹은 과가 바뀔 수 있는 수치예요. 한 등급 정도 차이가. 제가 예전에 어떤 특정 학원의 어떤 입시 설명회를 하시는 소장님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쌤 이러면서 영어가 요즘 괜찮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3등급부터 지원 불가고 연대보다는 2등급부터 아예 지원도 불가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요. 제 학생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 영어가 한 5등급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학, 과학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진짜 잘하고요. 원래 한 5등급 정도, 영어만 좀 등하시던 친구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 6월, 9월까지는 이제 1등급이, 9월까지는 1등급이 안 나오다가 9월에 처음으로 한 1등급을 찍고 그 다음에 수능을 봤는데 한 문제 정도 차이로 2등급이 나왔어요. 수능에서. 근데 국어랑 수학과학을 굉장히 잘하니까 나머지는 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영어가 2를 뜨는 순간에 학교가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희를 쓸 수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한대 의대나 아니면 경희대 의대로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아니면 지방대 의를 써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능 영어 2등급이 굉장히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 아니니까 학교가 과가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영어에서 1등급 하나를 받아놓으면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에서 3등급 하나만 받더라도 최저를 맞출 수 있게 되죠. 나머지 전체 과목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능 영어가 쉽고 중요도가 떨어진다면 절대 틀린 말이고요. 앞으로는 중요도가 있고 그리고 꽤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올해 수능에서 오답률 탑 10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보시면 이제 정답률 먼저 가볼게요. 정답률을 가보시면 어마무시하죠. 정말. N수생을 포함한 수치예요. 고3뿐만 아니라 N수생을 포함해서도요. 난이도가 되게 높게끔 나오고요. 비단 오답률 탑 5뿐만 아니라 탑 10까지 보더라도 반 이상 틀린 문제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과거에는요. 보통 빈칸, 굉장히 빈칸 공부에 치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혹은 여기에다가 순서 삽입 정도. 순서 삽입이라고 쓸게요. 한 요 정도 공부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3 수업이라 그러면 거의 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얘네만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오답률 탑 5도 있지만 탑 10까지도 있잖아요. 그죠? 오답률 1위를 틀리나 2점짜리 아니면 오답률 6위를 틀리나 2점짜리 동일하죠. 점수가 까이는 건 동일하잖아요. 너는 어려운 걸 틀렸으니까 조금 어드밴티지를 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얘네 당연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데요. 얘네뿐만 아니라 나머지 문제들도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과도 막 되게 많이 연락하고 아직까지도 막 교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1부터 24 대입학률 문제부터 잘 안 읽혔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수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스타트를 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이제 6월, 9월 수능에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유형들을 좀 써놨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은 웬만하면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올해 수능에서는 순서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순서는 안 껴있지만 언제든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유형으로서 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밑주름이라든가 매번 껴있어요. 제목도 껴있고요. 어법도 껴있고요. 이렇게 다 껴있어요. 실제 수능에서. 6부에는 안 껴있다고 쳐도 수능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빈칸을 4개가 있잖아요. 빈칸이 4문제가 나오는데 걔네 문제를 합쳐도 10점이에요. 그래서 빈칸을 다 포기하고 봐도 1등급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포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면요. 여기저기서 계속 한두 개씩 틀리면요. 1등급 나올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지는 수능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기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5개의 문장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보시면 무엇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장을 주면 단어장 외워야지 그냥 외우기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어떤 게 발생하냐면요, 어휘를 외우는데 수능에 나오지 않는 무지막지한 그런 알파벳 조합만 보더라도 굉장히 현기증을 유발하는 식의 막 어려운 텍스 어휘라든가 이런 것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능에서는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텍스 어휘 아니면 제가 GRE 어휘까지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나오더라도 각주가 주어져요. 그래서 공부 포커스 자체를요,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수능 기출입니다. 참고로 수능이랑 모의고사 평가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평가원 포함된 기출 어휘를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가 수능 예상이죠. 얘네 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강북청소년 학생들도 그렇고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는 주황색 책을 보거든요. 어려운 거를 굳이 찾아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워드마스터라는 책에 있는 모든 단어를요, 거의 100%는 힘들지 몰라도 한 99%까지 나는 확실하게 외우고 있다.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 자체는요, 거기에 있는 1번 뜻만 외워서 단어 시험을 통과하는 게 급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2번, 3번 혹은 4번 뜻 아니면은 동사 구라든가 예문 같은 것들 읽으면서요,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정확하게 익히는 거. 그게 수능 어휘 공부의 핵심이에요. 아마 어려웠다는 문제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이 문제들을요, 5점 1이라고 할까요? 이거 학생들한테 딱 주고 단어만 봐보라고 했어요. 단어만 봤을 때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좀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들은요, 단어가 어렵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어휘도 그렇고 빈칸도 그렇고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내가 그 단어를 굉장히 보자마자 그냥 딱 뜻을 생각해낼 수 있냐,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어휘 공부에.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휘 공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당연히 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잘한 친구들도 방금 얘기한 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EBS인데요. 한 요 정도만 해도 어휘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의 2, 3차적 의미까지 학습을 하고 문맥이나 맥락상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도. 그게 첫 번째로 이제 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수능 영어 각 유형에 대한 일관적이고 정확한 풀이 방법을 확립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만약에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원래 1등급이 잘 나와요. 그런 친구들은요, 본인이 갖고 있는 혹은 본인이 푸는 그 방법을요, 플랜 A로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내가 풀던 방식대로 풀어도 1등급이야.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원래 풀던 방식대로 푸니까 자꾸 틀리는 유형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푸는데 굉장히 불안한 1등급, 그러니까 한번 90점 초반이나 그리고 가끔씩만 2등급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럼 플랜 A가 안 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랜 B도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왔다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 그러니까 1등급에 좀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요, 본인의 플랜 A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플랜 B로 채워나가는 거죠.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 본인의 방법이 플랜 A라 그러면 그게 안 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플랜 A를 바꿔야죠. 어떻게? 플랜 B로 바꿔야죠. 그런 식으로 수업을 들으면서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문을 볼 때 그냥 단순히 딱 해석으로만 계속하고 끝까지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답은 찍어야 되니까 운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보더라도 이 유형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 유형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이러한 방식, 저런 방식을 한번 내가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풀이 방법을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요,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답을 찍더라도 이거는 100% 답이 아니지, 이게 이 내용에 대한 간접적 표현이니까 답이 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기본적인 영어 실력에다가 글의 중심 내용 파악 능력 및 언어 논리력 향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안정적인 상위권을 혹은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당연히 높여야죠.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높여야 되고요.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이거는요. 수능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순간에 2등급은 보장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상위권으로 올라갈 때는요. 언어 논리력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언어 논리력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간접적 표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 선지로 구성될 때는 동일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동일하게 쓰면 바로 답이니까. 그럼 지문에서 얘기했던 중심 내용을 간접적으로 둘러 말해줍니다. 그걸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해서 논리력을 좀 향상되면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재미도 갖게 되고 그리고 훨씬 더 정답률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뭐 쉬운 유형뿐만 아니라 중킬러, 킬러 문항도 대비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영어 트렌드인 추상적이고 어려운 지문 나왔을 때 등의 모든 수능 상황에 대비한다. 현재 이제 수능 영어 어렵다고 이제 애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줄이 한 4줄 길 때는 5줄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읽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철저하게 플랜 B를 세울 수 있게 혹은 어떤 친구들에게 플랜 A를 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할당된 시간을 거의 다 써가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뒤에 보시면 제 조교팀 및 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제 1년 커리큘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굳이 하나하나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어머님들이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은 이제 제 학생들 수강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이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1등급을 받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쓸 수 있는 점수를 받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바를 얻었는지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